촛불 이모티콘을 준비하세요. 촛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댓글로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해주세요. SNS에 온라인 촛불 해시태그를 달아 온라인 집회를 알려주세요. 온라인 촛불 집회를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더 알찬 촛불 집회를 만듭니다. 먼저 보훈개혁연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해서 보훈유공자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해온 독립유공자가 있고요. 6.25 참전 유공자가 또 있고요. 베트남 전쟁, 월남 참전 군인들의 몸바쳐 희생한 유공자들이 있고요.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현재 민주화 한국 대한민국 있기까지 희생한 민주 보훈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4.19라든 5.18 희생자들도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훈 유공자를 합니다. 일반 시민 단체들하고 연대해서 보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가 보훈 계획 연대입니다. 보훈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장애물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훈처 개혁이 안 되면은 보훈 단체에 대한 모든 부조리 부정부패가 시정될 수 없다. 보훈처장을 민주세력의 개혁 성향이 있는 분으로 교체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나 모든 것들을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훈개혁연대에서 적극 추진하고 건의하고. 대표님께서 이 월남 참전 개혁연대도 이끌어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박정희 정부에서 월남 참전 군인들이 전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 그에 대한 이제 진실 규명,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남 참전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베트남 참전함으로써 우리나라 38선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을 베트남 보낼 때는 그게 상응하는 국군 현대화라든가 국군 장비 개선이라든가 처우로 개선해야 된다. 그 요구 조건을 미국에 제시를 한 겁니다. 존슨 대통령과 이동원 장관 간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월남 다녀온 지 한 30년이 지난 후에야 그 당시에 그런 협상도 있었고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든가 이런 전투당을 준다든가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을 2005년도에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받은 게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실을 밝혀서 못 받은 게 있다면 받아내고 국가에서 명예회복도 시켜줘야 되고. 네, 박정희가 월남 참전자들의 이 수당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자신의 재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해외에 은닉 재산이 있다.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있는데요.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불법 재산 해외에 도피된 재산 중에 스위스은행에 예치됐다는 돈이 880조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21대 국회 때에서 불법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을 통해서 스위스은행에 숨겨져 있는 돈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재산을 빼돌렸다든지 월남 참전자들이 받아야 할 수당이나 봉급 등이 빼돌린 돈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밝혀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32만 5,944명이 파워를 해서 5,099명이 죽고 11,232명이 부상을 당하고 34만 중에 3분의 1인 11만 명이 고엽제 환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이걸 밝혀서 우리가 수고 목숨값이 제3자가 탈취했거나 국가에서 그 관리를 잘못해서 받지 못했다 하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 배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월참 전우들은 소위 박정희가 다 빼돌렸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되고 민주화가 되고 적폐 세력이 없는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 물리주의한테는 사명을 갖고 이 일에 동참하는 보훈 계획연대 회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지난 8월 15일 코로나 부대의 광화문 난동 모두 기억하시죠? 그날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때 코로나 재확산이 특히나 위험했던 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참가 여부와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에 심각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집회 참가자는 아닐까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고요. 2달 가까이 전 국민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던 이런 집회가 또 열린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막아야겠죠? 정부는 극우 보수 난동 세력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개천절과 한글날에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서울 중심부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조치를 시민들은 매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이 차벽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2008년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명박산성과 비교하며 이번 차벽이 민주주의를 대단히 무너뜨린 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어이가 없어요. 컨테이너를 쌓아 용접까지 해가며 국민의 목소리를 막았던 명박산성과 코로나 확산을 막았던 차벽이 같나요? 또 2015년 무자비한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을 살해했던 근해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차벽이 같나요? 정권 유지를 위한 차벽과 국민 보호를 위한 차벽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정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기가 차서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겠어요. 국힘당이 떨어져가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버둥치며 현 정부를 공격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모양인데 이런 무리수가 도리어 자기들 얼굴에 똥칠하는 건지는 모르나 봐요. 망해가는 국힘당의 마지막 발악에 휘둘리지 말고 적폐청산을 위해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평 끝!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다들 어렵고 답답하시죠? 빨리 우리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우리도 온라인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촛불 집회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그날을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힘당, 국민에게 짐이 되고 암덩어리가 되는 국민의 짐당이고 국민의 암당인데요. 실제 이 사람들이 요즘 우리 국민은 엄청난 짐과 암이 걸릴 것 같은 분노를 주고 있는데 당군일의 사상차악의 이해충돌과 특혜수주 박덕흠, 제2의 이명박이라고 하는 박덕흠이 있고요. 당군일의 사상차악의 뻔뻔함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반민족, 반민주, 7.1 4대 내구, 우리 국민들 열받게 하는 나경원의 아드님 비리, 따님 비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된 비리, 본인의 사업 비리, 이런 비리들이 지금 큰 다시 이슈가 돼서 우리 국민들을 아주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경원을 교육심단체들과 함께 총 13번 고발한 것에 이어서 끊임없이 수사를 촉구해서 드디어 최근에 검찰이 미진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드디어 압수수색도 실시하고 나옵니다. 나경원은 반성커녕 오히려 MBC 기자와 뉴스타파 기자와 저희들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모자라서 선거법과 사무소까지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또 당연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나경원 씨에 대해서 아드님의 특혜 비리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결과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공개됨으로써 나경원이 그동안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적반하장격으로 자기와 관련된 모든 비리가 다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는 관련 기관의 조사에 의해서 모두 허위임이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다 탄로 나버렸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요. 나경원 씨가 직접 서울대 전화해서 연구실 정도를 쓰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엑스포 고등학생들의 학술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고 온갖 지원을 받아서 논문을 작성했는데 그 논문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발표할 때도 나경원 아들이 안 가니까 서울대 대학원생이 대리 참석해서 발표한 걸로 나옵니다. 이 전 과정이 특혜가 아니고 엄마 찬스가 아니고 당시 박근혜 정권의 실세 정치인의 미세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고등학생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런 불공정과 특혜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지금도 적반하장으로 자기와 관련된 모든 비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거 보면 저는 자다가도 분노가 솟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진보와 개혁과 그 다음에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또 평등한 한미관계와 남북한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저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그런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심지어 국민의 국민의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고 하니 정말 가소로울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경원 전 의원의 온갖 비리들은 대부분 지금 사실로 확인됐고 제가 곧 또 이 사람의 거짓말과 적반하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아주 짜임새 있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씨에 대해서도 3번까지 고발했고 검경이 지금 수사에 착수했는데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경의 수사를 받고 엄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점들을 계속 국민들과 함께 캠페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촛불연대와 매주 토요일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촛불 집회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민생경제연구소도 또 저랑 함께 해주시는 시민연대 함께 참자유 청년연대 또 개혁국민본부 이런 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달려뛰겠습니다. 또 다음 촛불 집회 때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쟁. 지난 9월 24일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속 쟁점화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쟁점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 사건의 실체 자체에 대한 의혹이 전혀 풀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몇 가지 의혹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서해어업지도원이 북측에서 피격된 사건을 두고 의도적인 월북이다, 실족으로 인한 표류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주장 모두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서해 연평도에서 북측 해역까지가 약 38km에 달하는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동했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해경은 그동안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제를 이용할 경우에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종 당시 조류 흐름은 연평도에서 이 북동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 발견된 지점과는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연평도 어민들은 조류를 타고 북측 해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조류가 소연평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동 방향으로 흘렀어요. 강화도와 교동, 연백 방향으로 흐른 거죠. 근데 A씨가 월북했다는 등산곳은 북서 방향입니다. 물살이 동북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를 거슬러 38km까지 갔다는 걸 믿을 사람은 없죠. 연평도 기준 동북 방향은 그나마 잡을 풀 같은 게 있고 간조시에 디딜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설령 월북했더라도 쉬면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곳 방향은 해협에 해당하는 곳이라 물살이 세고 황해, 냉수대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저체온증으로 몇 시간도 버티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헤엄쳐서 월북했다는 것을 납득할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조류를 타고 갈 수 없었다면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타고 조류를 좀 이겨내고서 북서 방향으로 38km를 이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했을까요? 예, 함께 배를 탔던 동료 선원들은요,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이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이 부유물과 구명조끼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A씨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북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거친 물살 때문에 배는 앞뒤 좌우로 계속 흔들립니다. 구명조끼 입고는 또 너무 강하죠. 수영은 잘 안 돼.
구명조끼와 부유물로는 이동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해군 이함대 소속으로 PCC 함정을 타고 연평도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했었습니다. 구명조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명조끼는 계곡에서 래프팅 할 때나 아니면 뭐 한강에서 오리배 같은 거 탈 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해군 함정에서 사용하는 구명조끼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름을 카포크라고 부릅니다. 부피가 큽니다. 상체를 이렇게 쭉 감싸는 구명조끼인데 부유물이 많은 형태의 구명조끼예요. 그래서 이 카포크를 입게 되면 활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 카포크의 기본 목적은 최대한 오래 물에 떠있게 해서 구조될 때까지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군 함정이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배를 떠나야 할 때, 이걸 저희가 이제 이함한다고 하거든요.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바다에 떠 있어야 하는데 구조함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이제 해군들이 하는 게 전투 수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투 수영이라는 거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배로부터 안전거리 50m거든요. 50m 떨어진 바깥까지 수영하는 것을 전투 수영이라고 합니다. 해군이 카포크를 입고 이동하는 거리는 50m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서해 해수부 공무원 그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어떻게 그 시간에 그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조제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했던 기존의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와 부유물에 의존한 채 조류의 흐름을 거슬러서 38km를 헤엄쳐 월북했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표류라면 조류의 흐름에 따라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류 예측 시스템도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방한계에서는 올라갈 수 없다고 보는 그런 상황에서 앞선 구명조끼 부유물이 결정적 이동수단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인위적인 노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또 군 당국의 소극적 대응인데요. 국방부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실종자가 발견된 시간부터 6시간 동안 상황을 알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의 안전이나 신병 인도에 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이 북측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우리 영토 영해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또 북한군의 이 씨가 포착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때 이 씨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난해 6월과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 선박이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어민들에 의해 발견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측은 국제 공통 상선망을 통해서 배를 구조해서 인계해 줄 걸 요청했고요. 우리 측이 이에 응했습니다. 또 우리 측이 먼저 국제 공통 상선망을 통해서 북측에 연락해 복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6시간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이 씨가 북측에서 표류한 4시간 동안 일어난 사실은 중계하듯이 밝히면서 30시간 가까이 있었던 남측 해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또 하나의 의문점은 이 씨가 탑승한 무궁화 슈퍼에 있었던 CCTV 관련된 의혹입니다. 2대의 CCTV가 출항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출항 이후에 모두 고장난 상태로 지금 발견돼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CCTV 2대가 출항 후에 갑자기 모두 고장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의혹투성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치적으로 첨예하고 민감한 이런 사건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따져보는 게 진실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할 때가 한 9월 말이잖아요. 이 시기에 과연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물밑 접촉과 진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측이 보낸 통지문에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9월 초에 남북 정상 간에 친서 교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남북 관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저희 국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국힘당과 적폐 세력들은 다릅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 청산에 나설 때마다 이들이 이를 가로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잖아요. 조국 장관, 윤미향 의원, 추미애 장관 논란 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 국힘당과 적폐 세력들이 지지율을 어렵게 이렇게 역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극우 보수 세력들이 광화문 집회를 해가지고 다시 지지율이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지지율이 정체되고 오르질 못했어요. 여기에다가 남북관계마저 회복된다. 아마 이런 걸 원치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국힘당 이런 적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정치 공세의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이들은 북에 대한 악감정 막 고취시키고 정부의 무능력 강조하고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아예 가당치도 않은 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호소한 것에 찬물을 끼얹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군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국방부의 보고가 가장 큰 역할을 했잖아요. 국방부가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시신 불태우기, 북한의 만행, 응분의 대가 등의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북의 잔인함을 부각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북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금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문도 발표가 되고 재발 방지 대책들이 통지문을 통해서 넘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국방부에서 좀 서둘러서 첩보를 그럼 재검토하겠다 이런 수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 당황스러웠고 애초에 국방부가 발표하는 거 자체가 정확한 사실을 근거한 발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첩보에 의한 정보를 정확한 확인 절차도 없이 기정사실화해서 막 서둘러서 발표하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군부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기만하고 거짓 보고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2004년 7월 14일에 서해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북한군이 NLL 북방 한계선을 무단으로 넘어서 우리 군이 잘 주도해서 퇴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북이 바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방부 합참의 만행이 들통나게 된 겁니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사례고요.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의 이 쿠데타 발언입니다. 남재준 총장이 이 회의 자리에서 정중부의 난이라는 거 언급합니다. 쿠데타죠. 그럼 쿠데타 얘기를 이 회의 자리에서 꺼낸 거예요. 군 검찰이 이걸 인지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청와대에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이거는 나를 음해하려는 거다.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은 거다라는 허위 보고를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이 남재준이 누구의 편이었는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 문재인 정부가 됐지만 이 군 내부의 적폐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엄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동안 정부랑 국방부를 하나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국방부가 자기보다 상관이 대통령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군대 내부에 있는 적폐 세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역 장군단체 성호회라고 있어요. 이 단체는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아주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공조로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헌법 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이냐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을 결행하라. 이러면서 군대에 항명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태극기 집회를 지원하는 강력한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까지 농락하는군요. 이런 자들이랑 그러면 현직 군인들도 당연히 어떤 커넥션이 있을 것 같은데 국방부에도 이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겠죠? 그럴 겁니다. 국방부의 발표에 또 의문점이 있는 게요.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언론사 기자들한테 먼저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쟁 전략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는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발표 전면에 나선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나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우리가 좀 적폐들의 존재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볼 거는 군부 적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서해 미스테리. 모든 의혹들은 국방부의 발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대 내부에 진짜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 육군 초대부터 21대 육군 참모총장까지 모두 일본군 출신이었습니다. 박근혜를 누나로 모시는 육사 출신의 누나의 장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쓰리스타 삼성 장군으로 예편한 국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원식까지. 자, 이들의 인맥과 카르텔 과연 얼마나 단단하게 얽혀 있을까요? 정권이 문민으로 개혁으로 바뀌면 그들은 과연 정부와 발맞춰서 개혁을 해 나갈까요? 한국 사회 가장 강력한 최후의 적폐 중에 하나는 군부 적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촛불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같이 지켜보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첫째, 코로나 집회를 부추기고 배후 조종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고도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8.15 코로나 집회를 계기로 급격히 퍼졌다. 그 집회를 주최한 단체는 민경욱이 상임대표로 있는 극우 단체였으며 김진태, 홍문표, 차명진 등도 집회에 참석하였다. 정광훈은 황교안 전 대표와 어울리면서 급격하게 힘을 키워 2019년 한기총 대표가 된 자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개천절 집회 주도 세력을 두고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의 생각도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사실상 집회 강행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처럼 코로나 집회를 배후 조종한 국민의힘이 감히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국가 방역체계에 구멍을 낸 죄악에 대해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을 살해하고도 발뺌한 주제에 국민의 생명을 운운한 자격이 있는가?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죽어간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학살극이었다. 박근혜는 사건 발생 7시간 행적을 철저히 숨겼으며 해경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민간인 구조자들의 구조 활동을 가로막았고 국민의힘 무리는 진상규명 활동을 철저히 방해하였다.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등 온갖 막말과 망언을 하였다. 이랬던 국민의힘이 감히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셋째,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표창장에 기념비까지 만들고도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3년 9월 16일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국민에게 수백 발의 총탄을 퍼부어 사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논란이 일자 군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절차상으로 소화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 적군으로 간주된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였다. 군은 이 사건에 탄포천 완전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장병들에게 표창장을 주었으며 기념비까지 제작했다. 당시 월북을 시도한 국민을 무참히 사살하고도 이제 와서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넷째, 46명이 사망한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들을 승진시키고도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2010년 46명의 장병이 사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발표에 따르면 천안함은 자기 본연의 임무에 실패하고 북한 잠수정의 침투와 기습 공격을 허용한 셈이 된다. 우리 영해, 한국군 작전구역에서 발생한 수십 명의 사망사건이지만 국민의힘 누구도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경계에 실패한 책임자인 장성, 장교 대부분에 대해 사건 직후 경미한 징계를 한 후 얼마 안가 징계를 취소하고 진급시키거나 좋은 보직으로 교체해 주었다. 수십 명의 국민이 우리 영해에서 죽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승진잔치를 벌일 자들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즉각 해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금부터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시작합니다. 댓글창에 촛불 이모티콘을 달아주세요. 5, 4, 3, 2, 1.
신서북청년단, 국힘당 청년위의 실체. 국힘당 청년위가 국민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몇 명을 잘랐죠. 청년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꼬리를 잘랐는데요. 황당한 신념과 오만함,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대담성. 이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이들 며칠 잘났다고 달라질까요? 국힘당 청년위의 놀라운 실체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국힘당 중앙청년위원장 박결, 1985년생 36세, 부산 출신. 한국외대에서 독일어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하고 런던 대학교의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문화산업학 석사 획득, 해병대에서 군복무. 2019년 7월 창당된 청년구구정당 자유의 새벽당 초대 당대표. 이야, 프로필 끝내줍니다. 우파 청년 리더의 완벽한 스펙입니다. 중앙당 청년위원장이면 당에서 상당 기간 헌신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박결은 올해 2월 외부 영입 케이스로 단번에 국힘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촉망받는 극우 청년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박결은 청년위원회를 장악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새벽당이 국힘당 중앙청년위를 접수하고 오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제 발등을 찍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싱겁게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박결과 그의 동료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려면 새벽당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박결당은 새벽당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결은 올해 2월 보수대 통합을 이루고 좌파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미통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당을 해소하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새벽당은 재작년 2018년 7월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고 1년 만인 작년 7월에 정식 창당을 했습니다. 청년들만으로 본격적인 극우 이념정당을 만든 겁니다.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보수 세력은 뉴라이트 청년들을 육성하고 일베들을 꾸준히 키워왔는데 이렇게 독자적인 창당을 한 것은 최초의 시도로 보입니다. 새벽당의 정당정책 과감합니다. 자본 중심의 자유지상주의, 공공영역 전면 축소, 이민족 배격, 노골적인 친미 반중 반복, 한미일 동맹 등 우파의 선명한 이념을 강조합니다. 법인세는 감세하고 상속세도 폐지하자고 떳떳하게 주장합니다. 새벽당과 함께 전대협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전대협과는 상극인 우파 전대협입니다. 전대협은 작년 3.1절과 4월 1일 만우절에 전국 대학가와 대법원, 국회에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단체는 대변인 한 명만 공개하고 단체의 임원이나 집행부를 모두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소위 비공개 관합법 투쟁을 벌이는 단체입니다. 전대협이 핵심 인물들을 숨기고 있지만 새벽당과 매우 긴밀한 관계이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대협 주최의 이건 나라냐 문재인 퇴진 집회에 새벽당 임원이 주요 연사로 발언했습니다. 새벽당은 창당 행사에서 활동 영상을 틀었는데 그 집회 장면을 당당하게 내보냈습니다. 청년 극우 세력을 기다려온 보수 정치인들, 극우 유튜버와 언론 매체들은 새벽당과 전대협을 하나의 단체로 인식하면서 열렬히 칭송하고 기사를 써댔습니다. 전대협이 대자보 불법 부착으로 수사받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이 이현주였습니다. 이현주는 박결을 미통당으로 영입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즉, 박결, 새벽당, 전대협은 하나인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새벽당은 제도권의 합법 정당으로서 활동하고 전대협은 선봉부대로서 비합, 반합 투쟁을 불사합니다. 새벽당과 전대협이 그 저변을 대중적으로 넓힌 계기가 작년 8월 시작된 조국 사태였습니다. 새벽당의 창준위원장을 지냈던 이하람은 고려대의 조국규탄 집회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등으로 확산된 조국규탄 집회는 전국 대학생연합 촛불집회 집행부를 전국 범위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자유로정렬 등 청년단체들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사퇴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새벽당과 전대협이 청년과 대학가의 조국 사퇴 움직임을 물밑에서 기획, 조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 새벽당이 실력을 보였고 대중세도 확장했습니다. 그 공적으로 해서 단기간에 국힘당 청년위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박결과 같은 신진 청년 우파들을 중심으로 새벽당, 전대협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직화, 체계화되어 있고 능수능란하게 활동하는 극우 청년 세력의 핵심 부대입니다. 대중적인 이슈 파이팅도 곧잘 벌입니다. 이들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새벽당, 전대협이 조직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반정부, 반개혁, 친미, 반북, 반중, 핵심 이념 집단을 형성해 극우 운동에 골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힘당, 보수 언론, 검찰 등 보수 적폐 세력과 커넥션을 이뤄 정부를 공격하는 선봉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셋째, 대학가와 청년들을 우경화해 보수 우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들 신흥 극우 청년 세력은 신서북 청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6년 북한에서 월남한 친일파, 친일지주, 반공 개신교를 기반으로 창단한 서북청년단은 이승만과 친일파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자주독립세력, 좌파에 대해 암살과 테러를 무차별적으로 저질렀고 제주 4.3 항쟁에 토벌대로 참여해 무수히 많은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지금 극우 세력과 우파 청년단체들은 현 정부를 친중, 친북, 좌파라고 규정합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새벽당 전대협은 극우 보수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짓을 그냥 조롱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방심하면 그들은 반드시 민주를 압살하고 개혁을 뒤엎는 폭력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지배하려 합니다. 우리는 매의 눈으로 그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적폐 세력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청산할 때까지 국민의 투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갑석입니다.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5월 광주정신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촛불정신으로 계승됐습니다. 촛불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5월 광주 정신은 여전히 곳곳에서 왜곡, 폄훼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을 부정하는 보수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하며 동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5.18 정신을 왜곡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거부하는 이들의 쇄신쇼, 이미지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5.18 관련 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5.18 40주년을 맞는 올해를 어제와 내일을 잇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5.18 진상규명과 적폐청산, 국가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수맥이 흘러요. 400억에서 수맥이 흐르고 있어. 여기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가자! 정말 돈지랄이네요. 제 아이패드도 이거 얼마나 산 건데 1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장도 한 2,000원짜리인 거 생각해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오늘 그 첫 번째 우리 작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오늘의 작전 계획은 당사 점령입니다. 두둥! 얘들이 이 당사를 4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야, 이자 뭐 엄청나게 물겠죠? 아, 완전 장난 아니죠? 예, 이 전 빌딩 주인한테 100억 원을 바친 겁니다. 그 시세 차익으로 100억 원을 남겼대요. 이 국힘당 아마 몇 년 후에 얘들 팔면서 한 100억 원 또 남기려고 하겠죠? 이게 정당이 꼭 이거 당사 빌딩까지 살 필요 있는 겁니까? 이거 국민 세금만 축내는 일 아닙니까? 옳습니다. 아, 성질나네 진짜. 근데 이게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 세금으로 이게 충당될 확률이 아주 커요. 정당은 보통 그 정부에서 그 보조금을, 정당 보조금 같은 걸 받는데, 이게 우리가 열받는 사실이지만 이 보조금이 나온다는 걸 찾아보니까 올해 초 이 자유한국당으로 있을 때 내 산수가 안 돼. 사실 나 계산하는 거 싫어해. 30억을 받았대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정치 양아치 집단들에게 우리가 당사 사주는데 우리의 혈세가 낭비돼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의도 땅이 이게 금싸라기 땅 아니야, 여기가. 맞습니다. 네? 이거 진짜 줘야 되냐고, 이런 거를. 아, 열받네, 진짜. 이거 돌아버리겠네. 연장질 해야 돼, 이거. 아니, 그리고 이놈들이 한 말이 진짜 어기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정당이라는 게 막 실체가 있는 집단이 아니어가지고 당원들이
머물 공간이 꼭 필요하대요. 근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몇 억을 쓴 건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삶의 모토는 남의 시선이거든요. 이게 남의 시선을 많이 살아가는데 완전 핵관정이죠.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많은 국민 혈세를 들여다가 산 건데, 국민들의 피땀 눈물이 막 이렇게 나가는 것도 말한 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을 채우자 하는데, 이제 열받으니까 커피 한 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커피를 한 잔 하는데 네. 떡금이한테 달라고 그래. 떡금이. 떡금이 5천억 헤쳐먹었잖아. 아, 맞네. 자, 우리 건강 한번 합시다. 떡금이. 아우. 자, 이렇게 400억짜리 당사 들어와가지고 얘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지들 내부 권력 다툼밖에 없어요. 아, 맞아. 예, 이번에 지금 안철수가 당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김종인하고 안철수하고 진짜 치고받고, 예? 난리가 아닌데, 그 김종인이 안철수한테 야, 안철수 뭐 앞으로 정치를 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니야? 뭐 이러질 않나? 안철수가 그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든 지금 김종인이 막고 있죠. 예, 안철수도 지금 김종인한테 지금 감정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종인 아저씨를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면서 봐야 돼요. 이게 이 인간을 보면 우리가 국감당을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이 김종인이가 어떤 인간이냐 하면 철새 중에 철새예요. 기회주의자? 맞습니다. 완전 기회주의자이고, 이게 민주당 당대표에 있을 때도 자기를 공천 2순위에 쳐넣었어. 그건 권력 욕심이 하늘을 찔러, 하늘을. 예, 이 아저씨 아주 조심해야 될 인물이고, 이 인간이 또 미래통합당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자기 임기를, 원래 4개월짜리 아니야. 4개월짜리였는데 자기 임기를 2021년까지 해서. 노욕이 장난? 네, 노욕이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네. 또 찾아봤는데 위키미디어에서 찾아봤는데 박근혜 대선 캠프 위원장이었던 거라고요. 근데 전 나쁜 사람이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거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박근혜 당선시켰다고 볼 수 있고, 최순실이라던가 이런 극악한 악의 무리들이랑 그 연결고리가 없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한나라당이랑 옛날에 민주당이랑 막 오락가락 하면서 정신도 좀 오락가락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연장 주세요. 연장 안 이 아저씨. 안철수 지금 영입 논란에서도 지금 김종인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대통령을 해먹으려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래도 지금 보수에서는 지지율 1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철수뿐만 아니라 지금 김종인이 안에 있는 대선 후보들 하나하나씩 가지치듯이 촥촥촥 이렇게 지금 다 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도라이들이죠, 도라이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똘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인간이 당대표를 하고 있는 국힘당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라이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입 아프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해야 하는 건데, 참 400억이 이게 난 자꾸 이 400억에 꽂혀. 산수를 못 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하는 겁니까, 이게? 자, 그럼 우리가 국감당으로 쳐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가야겠죠? 예, 갑시다. 그럼 들어가자! 가자! 400억 뺏으러 400억. 점령하자! 400억. 받아버려! 후! 21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요직의 기록물 공개를 결의하라.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한나라의 국가수반이 평일 대낮에 304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혀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엉뚱한 질문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은폐와 왜곡, 방해로 진상규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기록물을 최대 30년간 감춰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감추거나 왜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70만 명 국민이 참여해 만든 1기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방해하며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때부터 박근혜 파면까지 모든 자료와 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정의를 위해 박근혜와 청와대 요직의 기록물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해 21대 국회의원 3분의 2가 결의해야 할 절실한 이유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 처벌해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세월호의 무리한 출항부터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진실 은폐와 왜곡, 진상규명 방해 등 어떤 것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군과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은 이미 증거를 인멸했거나 증거를 감추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했던 670만 국민들의 바람에 뿌리를 둔 독립조사기구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 새로운 진상규명 증거와 대상의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꼭 필요하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행동으로 응답하라. 촛불 국민이 밀어준 21대 국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촛불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소임의 첫 자리는 단연 4.16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0월 6일부터 20일 동안 4.16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28개 도시를 순회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2개의 법안, 2번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하면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만 청원이 시급합니다. 진정한 국민의 힘, 시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을) 기억하십니까? 일제의 차별과 억압에 맞서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된 광주학생운동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91주년이 됩니다. 광주학생운동 기념일은 학생의 날로 기념되어 오다가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의해서 없어졌고 다시 민주화운동을 통해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11월 7일은 광주학생운동 기념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입니다. 우리 이날 차량으로 임진각으로 행진합시다. 차량으로 행진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인데 왜 임진각으로 행진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광주학생운동은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 힘으로 완전 독립을 이루지 못하여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였던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 적폐정권, 적폐세력으로 이어가면서 완전 독립을 방해하고 분단 극복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민주화운동은 바로 이들을 청산하는 운동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운동으로, 완전 독립을 이루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일단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뒤에는 자주 통일운동으로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4.19 혁명 이후, 6.10 민주항쟁 이후, 촛불혁명 이후 모두 그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구 적폐정권을 탄핵시키고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구 적폐 세력의 과거로 되돌리기 위한 공격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면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분단 적폐를 일소하면서 자주로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11월 7일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서 임진각으로 행진해 갑시다. 그리하여 분단 돌파, 완전 독립,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엽시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별빛